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거 할 텐데요.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조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평가한대요.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아마 여기 부분에서는 처음에 좀 상식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해서 좀 끝이 없는 부분이죠. 상식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해서 어떻게 이제 그 상황에서 기업이 이런 상황인데 그걸 좀 어떻게 탈파할까, 그거 어떻게 좀 깰까, 막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조금 되게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같이 문제를 보실 텐데요. 책 23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보시면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래요. 맞죠? 그런데 참가자들이 카드에 적어낸 아이디어를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하여 표제화 및 도식화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하는 작업이잖아요. 맞죠? 저희가 봤을 때 보기 보면 1번부터 친화도법,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워크프로우 시트, 스캠퍼, 펫, 이렇게 좀 5개가 있는데요. 다 생소하죠? 맞죠?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막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우선 이번 문제들은요, 그냥 한번 쭉 저랑 같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쭉 보시고 좀 내용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나중에 다시 추후에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걸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선 답은 1번인데요. 친화도법이라는 건요, 지금 그냥 비슷한 친한 애들끼리 모아서 있는 애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이해가 편하시겠죠. 친화도법이랑 비슷한 애들끼리 좀 분류해서, 친한 애들끼리 분류해서 보면 된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2번, 이렇게 보기에 나온 애들 다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요, 양을 중시하는 아이디어의 수집 기법이래요. 어떻게 보면 1번과 조금 구분이 될 수 있겠죠. 1번 보기에서는 비슷한 애들끼리 분류하는 거였다면 2번은 그냥 양이 많아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좀 필요하는 그런 아이디어 기법이다. 그 중에서 뭐 괜찮은 아이디어 찾는 거, 한마디 공모 같은 거겠죠. 왜냐면 공모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뽑는 거.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이 양을 중시하는 아이디어 기법이 공모 비슷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워크프로우 시스템은요, 한마디로 그림을 업무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가 업무를 막 복사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말로 설명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걸 그림으로, 이게 여세요, 여기 카트를 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림들을 나열해서 업무를 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게 워크프로우 시트고요. 그 스캠퍼는요, 기존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거, 한마디로 갈아엎는 거겠죠. 원래 기존에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혹은 다시 갈아엎어서 만드는 거를 스캠퍼라고 하고요. 퍼트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비용, 한마디 효율성을 높이는 거. 요즘에 되게 효율성을 중요시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단어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친화도법이다 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2번,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략을 무엇이라 하는가. 지금 요즘에 한창 좀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많이 국가가 하는 정책이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답은 양적 완화겠죠. 4번이겠죠. 한마디로 시중에 국가가 돈을 막 찍어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국가가 찍음으로써 뭐예요? 국가가 찍는다는 얘기는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맞죠? 국가가 여기저기 소비를 함으로써 그 소비로 인해서 돈이 좀 굴러갈 수 있어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고 나면 국가가 항상 돈을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가져와야겠죠.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인데요. 양적 완화와 같이 상반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요.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출구 전략으로 다시 또 그 풀었던 돈들을 회수한다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베스 전략은요, CEO를 만약 교체했을 때요, 만약에 회사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비자금이나 막 그런 게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나가는 CEO한테 그냥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벨 전략은요, 지금 바벨이라는 게 양쪽이 어때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좀 고위험군이라는 애와 저위험군, 한마디로 위험한, 엄청 위험한 애와 좀 애를 같이 함으로써 중위험 상태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브라더는요, 정보를 독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빅브라더. 네, 제가 다 갖고 있음으로써 통솔력이 생기겠죠.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힘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통솔할 수 있는 통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3번을 보시도록 할 텐데요. 네, 3번은요, 이번 군주제가 네, 아닌 것은, 국가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이 일본,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요. 네, 답은 우선 4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보면, 아, 찌그라네. 맞죠? 아, 찌그라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요, 이번 군주제 국가들이요, 총,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어요. 일본, 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솔로몬, 이런 식으로 사모아, 이렇게 겁나게 많죠.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시면 좀 힘들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친숙한 나라들, 일본이나 태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거는 조금 친숙하잖아요. 뭐 캄보디아, 이런 것들은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만 모아서 우선은 보기를 찍더라도 조금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런 것들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숙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본, 태국, 뉴질랜드랑 벨기에, 스웨덴 정도, 그 영국 정도 아셔도 아마 조금 많이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 나라 명절도 좀 잘 모르는데 중국의 4대 명절을 찾으래요. 맞죠? 그래서 1번 중추절, 2번 단오절, 3번 건국절, 4번 춘절, 그리고 5번 청면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춘절이라는 건요, 되게 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하실 수 있어요. 최대 명절이니까. 하지만 나머지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맞죠? 하지만 답은 우선 3번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중국의 공휴일이에요. 이거 한 4개 정도는, 4대 명절 4개 정도는 좀 외워주셨으면 하는데요. 우선은 1월 1일, 네, 1월 1일 원단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3일 연휴가 있대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요. 5월 1일 노동절이 있고요. 3일 연휴가 있고요. 10월 1일 국경절, 3일 연휴, 네, 건국기념일이라 그냥 이런 내용보다는 국경절이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음력 1월 1일 춘절, 아, 가장 큰 거죠. 맞죠? 가장 큰 거다.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거다. 꼭 춘절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단오다. 3일 연휴가 되고요. 음력 8월 15일 중추절이 있고요. 네, 청명절 4월 5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 명절은 네, 중추절, 단오절, 춘절, 그리고 청명절 이렇게 4개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봤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네. 다음 중 화폐 단위로 페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페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예요. 이런 식으로도 페소를 사용하나, 안 하나, 그걸 또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페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동남아로 많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페소를 사용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번은 아니겠죠. 그러면 답은 아마 5번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수크레라는 단위를 사용하고요. 아마 페소를 사용하는 국가는요. 아르헨티나, 필리핀, 콜롬비아, 우루과이하고 또 추가적으로 칠레랑 멕시코 정도,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칠레랑 멕시코 이렇게 적어 주시고 같이 페소를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적어 주시면서 외워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다음 중 제24회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도시로 오른 것은,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에 관심이 많거나 남성분들이라고 좀 단정짓긴 뭐하지만 하여튼 스포츠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 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평창에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주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쭉 적어드리면 저희가 가장 오래된 게요. 밴쿠버 4번이겠죠. 4번 밴쿠버가요. 지금 밴쿠버가 21번째 개최를 했어요. 언제? 2010년에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소치죠. 네, 소치가 22번째고요. 얘가 2014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리노를 제가 까먹고 안 적었네요. 토리노가 얘가 20번째입니다. 얘보다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얘가 했고요. 그 다음에 소치가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저희 이제 평창이기 때문에 평창을 확인해 주시고요. 얘가 2018년도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베이징이 24번째 해서 얘가 2022년도 이렇게 할 거다. 우선 보기가 5개니까 맞죠? 보기가 5개니까 기본적으로 얘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나라가 평창에서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꼭 이거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시험 때문에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7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7번. 다음 중 가스 하드레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 특정 조건 하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된 형태의 에너지원이다. 2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보다 동해가 많다. 그리고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나 깊은 바다에서 발견될 거다.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거나 일부 온실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이드레이트를 뭔지 모르잖아요. 맞죠? 뭔지 모르고 아마 문제를 접하셨을 텐데요. 우선 보기를 보고 유추해 보자면요. 특정 조건 하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한 성태의 에너지 자원이다 라고 했어요. 가스와 물이 결합하려면 우선 땅보다는 좀 바다 쪽이 좀 많겠죠. 왜냐면 가스는 땅하고 바다가 둘 다 있지만 물이 필요한 거는 지하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물이 많은 애는 좀 바다 쪽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보다 동해. 왜냐면 서해보다는 동해가 깊잖아요. 걔가 저온 고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보다는 동해 쪽에 많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고압의 환경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저온 고압이면요. 액체가 존재할까요? 저온이면 점점 딱딱해지잖아요. 맞죠? 고압이면 더 응축될 텐데 얘가 액체보다는 거의 고체 상태로 많이 되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보기로만 봤을 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선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나 깊은 바다에서 발견된다. 왜냐면 제가 앞서 1번 보기에서 물이 좀 필요하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서 좀 많이 생성될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트는요. 특징이요. 저온 고압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 깊숙한 곳 거기서 아마 많이 형성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스가 물이랑 같이 응축되는 애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요. 친환경 에너지는 맞아요. 하지만 일부 온실 기체가 발생된다는 거. 친환경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환경은 항상 이롭다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약간의 온실 기체는 발생한다는 거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엘니뇨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니뇨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변화한다. 그리고 무역풍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때 페루 지역에서는 정어리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엘니뇨 현상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엘니뇨 현상이 뭐냐면요. 지금 만약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조금 정의하겠습니다. 바다가 있을 때요.
원래는 물이 이렇게 넘실넘실 있어야 돼요. 물이 넘실넘실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얘가 수온 약층이고요. 그냥 얘가 심해라고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원래 무역풍이라는 애가요. 원래 무역풍이라는 애가 이렇게 바람이 불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여기 있는 애들 다 일로 싸그리 이렇게 다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역풍, 여기가 수온이 낮고 여기가 수온이 높고 이런 식으로 네, 무역풍이요. 무역풍이 이렇게 생겨야지만 됐었는데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지금 무역풍이 되게 좀 약해졌어요. 얘가 무역풍이 네, 바람이 얘보다 되게 약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차피 물의 양은 똑같겠죠. 물 넘실넘실거리는 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애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바람이 너무 조금 부니까 밀려가는 양이 적겠죠. 맞죠? 그리고 밀려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얘가 대략 이런 식으로 형태로 얘가 형성될 거다 그 얘기예요. 수온 약층이. 네, 수온 약층 이런 식으로 생성되고 여기가 심해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깊은 바다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할 텐데요.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저희가 여기 부분이 어때요?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이 온도가 상승했겠죠. 얘보다 상승했겠죠. 이런 형태를 저희가 엘니뇨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수온이 좀 낮았어야 되는데 여기 해안 근처가 수온이 낮아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짐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볼 텐데요. 특정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 맞죠? 특정 지역이죠. 거기에 온도가 상승한다. 그리고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변화가 됐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역풍이 원래 이렇게 불었어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어요. 맞죠? 수온이 바뀌어서 바람이 약해진 게 아니라요. 무역풍이라는 애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바뀌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우선 2번입니다. 그리고 무역풍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 맞죠? 무역풍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다. 동태평양 지역에 여기가 동태평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해수면 온도가 근처 온도가 상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엘니뇨 현상은 페루 지역, 이게 페루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정어리는요 조금 차가운 물에서 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어리가 잘 안 잡힌다. 그렇게 나왔다. 그게 엘니뇨 현상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죠. 네, 바로 이제 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시대별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원전 3세기 일본에서는 야요이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백가는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남북 조식이 돌권이 초원의 강자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리고 13세기에 전 왕조는 흉노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정말 앞서 했던 문제들과 좀 다르게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문제죠. 맞죠? 답은 우선 5번인데요. 지금 전 왕조는요, 베트남의 왕조예요. 맞죠? 베트남의 왕조인데요. 네, 그리고 흉노는요, 몽골의 유목 기마족이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겠죠. 멀리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모르셨더라도,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모르셨더라도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그냥 알고 다음번에는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는 꼭 맞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번 바로 보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설명지 옳은 것은입니다. 네, 지중해성 기후는 냉대기후이다. 그리고 서한 해양성 기후는 냉대기후이다. 그리고 냉대기후 대표적인 경과는 타이가 지대의 침엽수림이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는 연간 고른 강수량을 보인다. 사바나 기후는 대추야자 경작지로 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랬을 때요. 우선 제가 온대기후와 온난수변이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온대기후는요. 네. 온대기후는요. 네. 여름하고 겨울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걸 봐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름에는 건조해요, 얘가. 건조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변 온난. 겨울엔 수변 온난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대기후예요. 여름엔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강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겠죠, 맞죠? 하지만 수변 온난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수량이 많겠죠, 맞죠? 이렇게 상관돼서 그럼 1년 동안 비가 고르게 오진 않겠네요. 겨울에 집중적으로 오는 게 온대기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쓰자면 온난 수변, 네, 냉대기후인데요, 냉대기후인데요. 얘도 여름과 겨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얘는 여름에는요, 얘는 선선해요, 선선해서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그냥 시원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따뜻해요. 따뜻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선선하고 거의 1년에 온도가 그냥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여름부터 겨울까지, 네, 강수량이 일정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대기후는 여름과 겨울의 계절 차이가 좀 확연히 나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수량도 확연히 차이 나지만 냉대기후는 여름이 선선하고 겨울이 따뜻하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중해성 기후는요. 지중은 해안선이 어때요? 지금 지중해성 기후는 어디예요? 중부지방, 적도지방이 지중해성 기후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냉대기후가 아니라 여름에 선선하고 겨울에 따뜻하지 않잖아요. 적도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덥고 막 습하고 막 그러겠죠. 건조하고, 그리고 겨울에 수변 온난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우선 1번은 아니겠죠. 그리고 서해안성 기후는 냉대기후이다. 얘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냉대기후의 대표적인 경과는 타이가 지대의 침엽술입니다. 네, 우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4번. 지중해성 기후는 연간 고른 강수량을 보인다.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는 연간 고른 강수량이 아니라 여름에는 적고 겨울에는 많다. 그리고 사바나 기후는 대추야자 경작지로 유명하다. 이건 솔직히 저희가 지금에서야 아는 거죠. 원래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보다는 얘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번을 보실 텐데요. 네. 다음 중 세계 3대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1번. 기독교는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선호한다. 기독교가 살생을 금하는 건 맞지만 채식을 선호하나요? 맞죠? 아니죠. 이거는 불교겠죠.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가 되겠고요. 불교는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불교는 남부아시아에서부터 기원된 겁니다. 동부아시아가 아니라 남부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다신론을 따른다. 큰일 날 소리죠. 이슬람교는요, 단일신입니다. 단일신이기 때문에 우선 3번도 아니겠고요.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네, 이게 맞는 거겠죠?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에서 나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독교의 종교자들은 교훈을 금한다. 기독교 종교자는 목사님이잖아요. 맞죠? 목사님들 생각해 보시면 결혼하시죠? 맞죠? 결혼하시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번을 바로 보실 텐데요. 12번. 고대 가나안 북쪽에 근거지를 두었던 페니카 문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음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북부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에서 기반을 두었다. 그리고 모헨조다로 유적을 남겼다.
지중해 연안에 여러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1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번성하였다. 라습니다. 우선 페니카 문명이요. 저희가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이제 해상을 기지로 해서 좀 발달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문제가 쉬울 텐데요. 만약 그걸 모르신다면 되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무역 발달을 잘했다는 걸 아신다면 아마 지중해 연안에서 여러 식민 도시를 건설했겠죠. 왜냐면 지중해 바다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건설했을 거고요. 그리고 해안 지역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2번, 4번은 자연스럽게 제외하고 좀 문제를 푸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번과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알파벳의 기원이 됐기 때문에 표문자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모헨조다로 유적은요, 인도 문명이라는 거 그냥 체크해 주시고 옆에 써주면서 나중에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삼국시대 중국 송나라와 유연 사이에 북위가 존재하였다. 다음 중 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대 황제로 효문제가 즉위하였다. 한족이 주 세력이었으며 소수 민족의 풍습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분서갱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효문제는 소수 민족 출신으로 한족과 대립하였다. 그리고 북위는 이후 서위와 동위로 분열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답은 5번이죠. 그 밑에 다 보셨었잖아요. 맞죠? 답은 5번인데요. 1번 보시면요. 8대 황제로 효문제가 아니라요. 7대 황제입니다. 효문제는 7대 황제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족이 주 세력이었으면요. 소수 민족 풍습을요. 존중하지 않아요. 소수가 중요하지 않고 대의를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민족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척하고 따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2번과 4번이 좀 같이 가야 되겠죠. 왜냐면 효문제는 소수민족 출신으로 한족과 대립한 게 아니죠.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큰 거를 따라갔으므로 한족과 같이 동화되려고 노력을 했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같이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은데 우선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저희가 상식 문제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뭔가 다 찍어야 됐고 이게 뭐냐, 이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다 보시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좀 더 상식도 쌓이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형의 스타일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